거 아니에요. 지구과학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수업이라고 보면은 외워야 될 게 되게 많고, 수능이라고 보면은 더 지랄해서. 당연한 얘기죠. 수업 시간에 뭐는 어떻고 다 외울 필요 없어. 사실은 나도 몰라. 그래서 잠깐만, 네가 생각이 안 나. 핑크 녹은 게 어디 도망갔을까? 1. 대륙이동사 1. 대륙이동사의 등장.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 취미생활 영역이 준 이 사람이 꽤 중요해서, 여기는 옆에 나오는 독일의 뭐뭐 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은 지질학자가 아니라 기상학자라는 거지. 그런데 대륙이 이동한다 또는 대륙이 뭐 어쨌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지질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돼. 즉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대륙 이동사를 다루는 지질학이라는 분야의 아마추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륙 이동사이라는 걸 주장한 건, 얘기하자면 프로 선수한테 아마추어가 갑자기 니 그렇게 경기하면 져라고 선수들은 마찬가지야. 그럼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경량하게 반대했지. 그래서 사실 이거 등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베게너 기상학자니까 지도만 죽어라고 뚫어보다가 원래 지도 보니까 여기 딱 맞추면 맞겠는데? 라고 한 걸 알아내고서는 발표를 한 거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베게너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증거들이 제시한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대륙 동선의 증거. 얼마나 데스퍼레이트 했으면 이런 증거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문제로서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다 치면 대륙 이동의 증거는 철저하게 죽은 사람이니까 빨간색으로 써도 되겠지. 대륙 이동설이란 거는 일종의 설이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유명사다. 즉 베게너가 주장한 이론의 고유명사가 대륙 이동설이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아닌 걸 찾으시오 라고 하는 거는 맞고 틀린 걸 찾는 게 아니다. 베게너가 제시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대륙 이동한 이유가 사실은 멘틀의 대륙 때문이지. 정확하게 연약권의 대륙 때문인데 베게너가 몰랐던 얘기야. 그럼 사실 실제로 맞다라고 하더라도 뭐 대륙의 증거를 옳지 않은 것은 뻔하게 멘틀에 대륙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틀린 얘기다. 대륙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륙 등에서 증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대륙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볼까?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거다. 해안선의 일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이론을 제시하는 18세기, 19세기쯤에 세상의 중심은 미국과 유럽이었으므로, 뭐야? 너무 가까운데? 베네수엘라 가운데는 우리나라 쓰는 거랑 다르게. 자, 어쨌든 유럽 대륙이 생겨본 거라서 이렇게 생겼지? 누가 봐도 느낌표도 빼먹으면 안 되지. 완벽한 세계지 뭐였지? 문자가 보지 마. 자, 그래서 어디에 해안선이 차이면 남아메리카 이쪽이 아니라 아프리카 이쪽 해안. 자세히 조금 내가 못 그리겠으니까 첼커니아가 첫 번째 그림에 나온 거다, 그지? 그래서 이 굵은 보니까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둘이 딱 붙을 것 같아. 심지어는 이렇게 붙여보니까 대륙봉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수심 200m까지 비슷한 지형을 기준으로 다시 맞춰보니까 이건 더 일치한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런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너무 정밀하게 맞아. 그래서 이거 대륙 이동해서 옛날에 하나에 되게 두 개가 쪼개진 게 아닐까라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을 한다. 자, 그럼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볼까? 니라면 이거 믿겠냐? 그 커다란 대륙 덩어리가 움직여도 그러면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렇게 큰 대륙이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건데 누가 그걸 움직이겠지?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륙 이동선을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 왜냐면 대체 그 큰 대륙이 왜 움직이는지 모르거든. 됐고 또다시 문제로서 중요한 거는 치사하게 이런 걸 묻는 거야. 대체 중요한 내용은 다 빼먹고 왜 이런 걸 묻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우스 아메리카, 여기 아프리카, 여기에 유라시아.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오, 이상하다. 이건 아웃. 이건 다 어베일러블.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제시한 데가 이 두 군데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한다.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영어로 쓰고 싶다. 아프리카의 서해안의 해안선이 대체로 일치하더라. 여기 해안선이 있어. 이 문자 포인트가 뭔지 알겠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장함이 중요하다. 문자 포인트는. 이거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기름시키세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문제가 치사해져서 어쩔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이게 왜 벌써 나와? 순서 바꾸자. 왜냐하면 2번은 나중에 아껴둬야 되거든. 세 번째 얘기 먼저 하자. 고생물, 화성의 분포. 이건 예전에 살았던 생물이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동일한 생물 종이라고 하는 게 분포하는 면적은 지금도 그렇게 크진 않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얼룩말이 우리나라에 살겠냐? 그럼 호랑이가 아프리카에 사나? 그렇다는 거지. 심지어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인데 고생물의 분포 저기에 아까 잘랐던 그놈의 사우스 아메리카 그리고 여기에 기후가 안 맞는데 아프리카 엄마야 아프리카 여기에 누구를 주목했냐면 좀 이상한 생물이 있다. 메소사우루스라고. 메소가 무슨 뜻이게? 라틴어로 읽으면 메조, 영어로 읽으면 메조. 응용으로는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메조소프라든가. 메조는 중간에 끼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소프라노하고 그 밑에는 뭐지? 알토인가? 소프라노가 알토 사이에 끼었으니까 메조소프라노라고 하는 거고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다. 여기에 메조라고 되겠나? 메조사우루스 컨닝하자. 메소야 메조야. 메소네. 에이씨 스피드가 모르겠어. 메소나 메조나 반대로 읽으면 된다. 영어로 똑같다. 메소라고는 중간에 뜻인데 사우루스는 동화뱀이라는 뜻이지. 즉 동화뱀이 대담한 놈 얘기하자면은 초기 형태의 파충류라고 보면 된다. 사실 공룡은 파충류는 아니지. 그럼 나중에 보시고. 자, 그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놈이 남아메리카에서 특정한 영역에서만 살았다. 그렇게 먼 지역까지 간 건 아니는 얘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먼 바다를 건너가지고 헤엄쳐 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번식했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특정 지역에 좁은 데만 살고 있는 놈이 바다 건너갔다고. 그것도 작은 바다 아니냐 큰 바다 대양이
근데 이거 두 개를 딱 붙여보니까 그 서식지가 일치하더란 얘기다. 그래서 고생물의 분포 중에 중요한 거 동물의 예로 든 게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식물의 예로 든 놈도 한 놈이 있는데 이름 까먹었으니까 좀 읽어볼래? 글로소프테리스. 라고는 초식물이다. 엄청난 식물이다. 자,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 그리겠으니까 책에 혹시 무슨 연정 얘기 나오나? 오케이, 세 번째 그림에 있다, 그지? 메소사우루스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사이에 껴 있었고, 그 다음 저기에 녹색으로 표시한 게 글로소프테리스, 그지? 얘들이 발견된 지역을 한번 볼까? 남극. 얘 있지? 그 다음 남극 근처에 있는 남아메리카는 그렇다 치고, 아프리카 중부는 온대거든? 인도 남부는 열대, 정확히 적도 쪽이다. 오스트레일리아도 거의 적대에 맞물려 있지. 그럼 만약에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 글로소프테리스하고 무시무시한 식물은 남극에도 살 수 있고 적도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지금도 그런 식물은 없다. 남극의 식물이 못 살고 그러죠. 적도에 사는 생물하고 온대지방만 해도 식물의 꼬라지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서식 지역, 이 얘기는 다양한 환경, 엄청난 온도 범위에서 살았던 생물이 있었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륙을 이어붙여가지고 딱 짜맞춰 보니까 그 글로소프테리스가 살았던 지역이 좁은 지역에 모여있다, 그죠? 비슷한 키우대였을 거다. 이러면 이게 차라리 말이 된다는 거다. 물론 좋은 예인데, 그죠? 문제는 우연히 그런 생물이 있었거나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그래서 해안선 일치한 것도 우연히 일치할 수 있다. 아니라고 반박을 못한다. 뭔가 비실없지만 증거가 없잖아. 결정적인. 그 다음 글로소프테리스가 남극부터 적도까지 살았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긴 한다는 얘기다. 마찬가지 메소사우루스가 여기서 이쪽으로 슉 헤엄쳐 갔을 수도 있지. 절대 불가능한 문구조인데 죄송하거든요. 절대는 못 지켜봤어요. 그렇거든. 자, 근데 어쨌든 이렇다라고 제시하는데 닌겐들이 안 믿어. 그래서 또 제시한 세 번째 증거, 빙하의 이동 흔적이다. 이동까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빙하의 흔적, 당연한 얘기지만 빙하는 추운 지방에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빙하의 이동 흔적은 11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림 잠깐 볼까? 일단 위치부터 남아메리카 뭐 지금도 빙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진짜. 근데 아프리카 살짝 이상하고 남극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는 지금 적도에 있다고 했다, 그죠? 적도까지 빙하에 덮인 적이 있었다고. 오스트리아 남부는 그래도 온대인데.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참, 그래서 옛날에는 혹시 적도까지 꽝꽝 빙하가 다 얼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뜻일까? 그럴 리가 그지? 사실도 얘기하면 그런 적이 있었다. 몇 번 있었다. 근데 그게 단위가 달라. 한 20, 30억 년 전인가. 그 스노우볼러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 그 아직까지 교과서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다시 빙하 그 당시에 이걸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적도 지방까지 빙하를 꽉꽉 얹은 적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때 빙하로 적도까지 덮였어도 그럼 지구 전체가 덮여있었을 거야. 아니야? 일부도 없거든. 그런데 이걸 또다시 딱 끼워 맞춰 보니까 남극 근처를 기준으로 다 모여있네. 그리고 잘 보면 빨간색 화살표는 이동 방향이다. 그 이동 방향도 뭔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지? 어딘가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규칙성이 나타나는 걸 봐가지고 아마도 대륙이 모여 있다가 갈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럼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지. 그랬다고 안 했다, 그지? 그럼 나 안 믿을래 하면 방법이 없지.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아마 이런 확률은 거의 없다 정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짠 제시한 게 기질 구조의 연속성이다. 매우 강력한 증거를 믿고 배우다가 죽을 때까지 이 증거를 찾으러 다녔었다. 난 말이 이 증거를 찾다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다.
자, 여기에서 지질 구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층에 나오는 모든 흔적, 특히 정합, 말 그대로 지층에 순서대로 쌓인 걸 정합이라고 하고 다음 단원에 배울 거다. 그 정합, 이건 두께나 물질의 성질, 물질에 쌓인 물질의 성분 같은 게 사실은 몇 킬로미터만 지나가도 완전 달라진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저기 장생보 쪽, 방어진 쪽, 태양광 하위에 쌓이는 물질이랑 어디지? 주전? 아니 해수욕장 큰 데가 어디? 진화인가? 진화 부산인가? 아 몰라 하여튼 각 주전에 몽돌이야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는 게 불과 10km 정도 차이 나는데 완전 다르겠지? 즉 거리가 어느 조금만 떨어져도 지층에 쌓인 게 완전 달라진다. 그 중에 정합이 아니라 부정합. 지층이 퇴적되다가 말다가 다시 쌓인 거. 그 다음 단층. 이런 식으로 지층에 남아있는 특이한 구조를 싹 다 지질 구조라고 한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일치할 가능성은 몇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없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말이지 색이 진짜 잘 그린다 그죠? 느낌표 왜 이렇게 커? 이쪽에 재밌는 산맥이 있거든. 자주 나오는 산맥. 이게 칼레도니아 산맥이다. 그러니까 저기 핀란드 위쪽, 노르웨이 그쪽에 있는 산맥인데, 그린란드 저기 칼레도니아 유럽 위에 그쪽이다. 그다음 여기 뉴욕 지나는 쪽 이쪽에 있는 산맥은 에팔레치아 산맥이다. 그리고 보다시피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걸쳐서 뚝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대서양이 존재한다. 얼마나 대성 동부. 사실 몇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지층의 지질 구조가 완전 다르다. 예를 들어 이쪽이랑 지질 구조가 완전 달라.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쪽으로 쭉 올 때 지질 구조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지질 구조가 똑같나? 심지어 쌓이는 두께, 어디에서 끊어진 거, 퇴적되다 말았던 흔적, 아니면 단층의 방향이라든가 높이의 차이 이런 것까지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다. 즉 이건 사실상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여전히 아닐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구조의 증거라고 제시한 게 저놈의 지지구조의 연속성이야. 그래서 이건 이름도 알아둬야 된다.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 못 알아보겠다. 에팔레치아. 누가 한글에 이렇게 못 쓰지? 꽤 유명한 산맥들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히말라야 산맥 정도의 커다란 산맥이었다. 라고 과거에 얘기했는데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현재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불린 저 산맥의 최고봉의 높이는 대략 300m 정도 된다. 이제 다 깎여나고 동네 뒷산 정도가 됐어. 잘 생각해봐. 뉴욕 쪽에 커다란 산맥이 있었는지. 그쪽에 있는 산맥이라 그래. 그래서 다 깎여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내부에 구조 남았겠지. 그걸 비교해봤더니 양쪽이 일치하네.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엄청난 증거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이에 예전에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었다는 증거다. 그게 지금 현재 칼레도니아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은 난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얼마나 높은지. 근데 에팔레치아 산맥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없다. 그래 동네 뒷산. 자 어쨌든 그랬다는 건데 이런 증거들을 찾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설득하다 죽어. 따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 왠지 그렇듯한데 믿을 수 있는 한 방이 없다. 그래서 책에서 따로 다루지. 뭐라고 하냐면 대부동산의 한계. 얘가 언제 살았는지 잠깐 볼까? 배경 나 그거 모르니까 1880년에서 193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부자연산, 사구산. 비교가 어디? 이 사람이 아마 저 그린란드에서 죽었을 거야. 안타깝게도 그 얘기는 없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야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결국 대륙 이동했다. 이걸 다시 초각 맞춰가지고 맞춰보니까 대륙이 하나로 뭉치더라 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래서 초대륙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었는데 그 초대륙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초대륙. 이름이 있을 건데. 판게아라고 그러지? 초대륙 이거 이름을 배경은 판게아라고 했는데 사실 판게아만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라 반드시 뭉쳐있는 대륙은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는데 판게아 일부러 영어처럼 썼다.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다. 판은 영어로 얘기하면 올이라는 뜻이고 이건 니도 알 것 같은데 읽어볼래? 가야. 그렇지 가이아 뭐의 여신이지? 땅. 땅땡이 여신이라 그러지? 그래서 지금도 가이아는 영어식이니까 복수형용사 붙여보자. 말 그대로 판가이아, 판게아, 그냥 모든 컨티넨트, 모든 대륙이 한동안에 모여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판게아. 그럼 대륙 이동사의 한계를 보자. 이렇게 열심히 찾았음에도 열심히 한다고 과학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대륙 이동설의 증거지 대륙 이동의 증거는 아니야.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되긴 한다. 어쨌든 대륙 이동설의 한계는 뭐냐면 그래서 대체 얘가 왜 움직이냐고 그 무시무시한 에너지 어디서 왔냐 라는 건데 그래서 대륙이 도대체 왜 움직이는지 원인을 제시 못했다. 사실은 원래 기상학자 연주 탐사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무언가 자료를 얻는다 그 정도까지는 불가능했던 상황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내부 구조나 뭐 그런 건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다. 그 당시에 배경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었지. 단 이 정도로 제시해도 과학계에서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쇼킹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난 그거 북극이 구멍 나가지고 가운데 뚫려 있다. 지구 내부 피해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놀라는 정도. 사실은 지구가 내부했다거나. 그 정도의 충격이었으니까 관심 가지는 사람은 많았을 거다. 그래서 그 후속 연구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점점 최근 올수록 붙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만큼 관심 가지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아예 최종 본인 판 구정 같은 게 누가 딱 만들었다라고 얘기도 못할 정도야.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멘틀 대리자. 난 멘틀은 진짜 맨날 했거든. 이거야? 영어로 쓸까? 근데 워낙에 낼 게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낸다면 이거 누가 주장이 될지도 자꾸 없거든. 그래서 뭔가 기분 나쁘지만 사람이 빨간색으로 쓰자. 멘트에 대해서 누가 주장할까요? 되겠죠? 홈스. 뭔가 자주 들어본 얘기인데 그치? 잘로. 왠지 추리 잘할 것 같지 않냐? 근데 왜 홈스가 아니고 홈스야? 누가 봐도 이거 홈스라고 읽지 않아? 책대로 쓰자. 마음에 안 들지만 홈즈다 홈즈.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홈즈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는 건데 가만히 잘 보면은 멘틀 대류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거의 원동력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그죠? 제시가 불충분해서 그렇지. 그래서 얘는 크게 나눠서 얘기할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자.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사실 멘틀 대류다. 이걸 설명하긴 게 시도하는 거다.
M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딴 거.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대륙 이동살, 멘틸, 대류살 이런 건 전부 다 고유명사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멘틸은 깊이가 대략 50km에서 지구 중심부터 거리가 5,100km부터 아니죠 2,900km부터 오다 그러죠? 꽤 두껍지? 사실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는 게 멘틸이다. 근데 멘틸 대류선은 그 멘틸이 통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즉 멘틸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에 멘틸 중에서 최상층 고작 깊이가 100에서 400km 정도의 좁은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지금 현재 정상은 즉 멘틸이 대류한다는 말 자체는 똑같지만 얘는 멘틸 통째로 대류한다고 생각했고 지금 현재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건 알려져 있다. 단 이 비슷한 게 뭔가가 있긴 하다. 뒤에 나오는 플룸이란 거다. 네, 그래서 내용 좀 가볼까? 멘틸 구성주 중에 방사능 동위에서 분개해서 만든 열과 고온의 중심부에서 멘틸로 인된 열에 의해 멘틸 상황의 온도 차이가 생기고 그가 멘틸 내부에서 매우 느리게 열대류가 발생한다는 멘틸 대류선을 발표했다고 했지. 원인은 그럴듯했다. 근데 내용을 앞만 봐도 멘틸 전체가 대류한다는 얘기다, 그치? 그게 틀려먹었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대류선의 한계 잠깐 볼까? 멘틸 대류가 일어나는 깊이와 통째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그 다음 멘틸 대류 실체, 즉 멘틸은 사실은 멘틸은 할 말 많은데 그죠? 멘틸의 주성분이 감람암이거든. 근데 감람암은 사실은 약간 투명한 어두운 녹색이다. 사파이어 색깔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멘틸은 사실은 딱 하고 들어가면은 투명한 상태에서 녹색으로 보일 거다. 책 그림처럼 오렌지색이 아니라. 그럼 멘틸까지만 들고 가면 네. 그 안에 있는 핵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투명하다라고 했지 완전 투명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저 뒤에 있는 유리 있지? 투명하지? 네. 저걸 마취로 때려 부숴가지고 가루를 냈다 치자. 그래도 투명하겠냐? 비슷해. 암석이 한 덩어리로 완전히 굳어 있으면 투명하게 되겠지, 균이라면. 그런데 멘틸은 그렇게 균일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아주 약간이라도 금이 가거나 틈이 생기거나 하면은 난반사가 일어나서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멀리까지는 안 보인다. 단 그 멘틸 잎을 캐서 보면 투명해 보이겠지. 매우 작은 부분만. 그까진 못 캐죠. 응? 근데 그까진 못 캐죠. 매우 좋은 질문이다. 멘틸까지 파고 들어간 적이 있냐? 라는 건데 사실은 있다. 러시아의 콜라 반도라고 하는 데서 대략 15km 정도까지 파는데 왜 거기에 팠냐면은 지각 두께가 드럽게 얇았거든. 그래서 멘틸 시추가 사실은 목적이었어. 요즘에 GQ라고 하는 일본의 탐사선에서 또 한 17km까지 팠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쪽은 사실은 일본 해부 쪽을 검사하는 게 목적이라 멘틸까지 못 내려가. 어쨌든 멘틸 시추까지는 가능하다. 특정한 곳 잘 고르면 예를 들어 콜라 반도라든가. 자, 어쨌든 멘틸 대류살의 한계 다시 이게 이론적으로 멘틸이 대류할 수 있다는 걸 제시하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정확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깊이나 아니면 상태 대체 역학적으로 멘틸이 그냥 대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고체가 왜 움직이냐고 어떤 상태길래 그런 상태나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설이었지 백연화나 이론이랑 큰 마찬가지라고. 결과적으로 맞았다고 해서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자, 그럼 그 다음 탐사 기술의 발달과 해양적 확장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재밌는 제목이니까 써볼까? 자, 일단 연도부터 확인하자. 뭔가 수상한 연도가 나올 거다. 태양자 학생 때 2번 먼저 볼 건데 언제쯤이라고 돼 있죠? 19세기.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지 1900년대 초반이니까
2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에는 세계대전이 두 번 있었던 거 맞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자, 그 중에서 일단 저 뒤에 얘기 먼저 볼까? 태양지가의 고지자기와 연령 분포라는 건데 제목부터 쓰면 이거 봐. 탐사 기술이 왜 발달하게? 전사. 맞아. 전쟁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대략적으로 급하게 발달한 게 1950년대쯤. 그러니까 전쟁 딱 끝났을 때 그때 물어볼 거란 얘기다. 이게 해양적 뭐 책심하고 그런 거 전부 다 잠수함 때문이야. 잠수함 금속을 만들었으니까 자기장 측정하면은 쓱 지나가면은 자기장이 변하거든. 그래서 대서양 한가운데 배 타고 쭉 가면서 자기장이 변하는지 아닌지 쭉 살펴봐야 돼. 그러다 발견한 게 사실 고지작이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연구한 거죠. 그래서 탐사 기술이 발달, 인간은 절대로 돈 안 되고 지한테 들어가다니면 안 한다, 그지?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베개노도 헤맸고 홈즈도 헤맸고 했던 게 전쟁 때문에 다시 활발해졌다는 얘기다. 대략 18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하다 죽는다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개나소나 다 튀어나온다. 사람이 그래서 더 이상 안 믿는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했으면 믿겠네. 자, 그래서 해저 지형의 탐사에 이게 첫 번째 음향 측신법. 잠깐만. 이 동네는 원래 6시쯤 되면 자주 이래요. 근데 뺑뺑소리 무슨 거야? 저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차구나. 옆에 있네. 꺼지는 얘기구나. 맨날 경찰차 오고요. 경찰차네요. 맨날 저게 차박해가지고 이 시간대 되면 S지 앞이나 저쪽이나 저렇게 그래서 경찰차 가지고 막 삐면 그에 소리 마이크 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많은 걸 아는구나. 자, 음향 측신법. 특별한 건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밑가루가 바다 여기에 배경이 이렇게 커. 뭔가 마음에 안 들게 생겼는데. 해저가 있다 진짜. 해저가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저보다 지표보다 복잡하다. 그럼 굉장히 당연하게 음파, 윗소면 초음파겠지만 바닥에 닿고 다시 돌아오거나 음파, 소리의 속도는 지금 공기 중에서 대략 1초에 341km까지 물속에서 1km 간다. 1초에 공기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가. 그래, 사실 물속은 금방 빛에 흡수해서 빛으로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사실 물속에서 측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디까지나 소리다. 그래서 아직도 잠수함은 초음파를 쓰지. 그래서 어쨌든 물속에서 초음파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러면 이놈의 깊이란 건 사실 이동각이지. 속력부터 이동각이 어떻게 구하지? 단순히 시간만 곱하면 되겠다, 그치? 맞나? 자, 그래서 이 바다의 깊이를 h라고 하자. 저 h는 사실 초음파의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으로만 하면 되겠지? 맞나? 간부자료겠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희한하게 얘기한다, 그치? 왕복 시간이라고 해. 그 왕복 시간 쓰고 t로 줬다 치자. 그럼 왔다리 갔다 하는데 t가 걸렸다면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사실상 왕복 시간의 반이겠지? 응. 그래서 공식이 v 곱하기 vt라고 나온 건데 사실은 요 공식이 아니라 초딩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공식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울 필요 없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식이다. 뭔가 있어 보여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진짜 별표가 없다, 그치? 성능의 시간보다 거리. 외울까?
자, 그럼 다양한 해저 지형 저렇게 잠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거 그냥 포기하고 세 번째 문제 나올 것 같아. 아, 비웃지 마. 이거 얼마나 비웃지 않아? 개뿔. 새거도 다 푸는 거 어때요? 그럼 좀 나은가? 네. 아, 그래? 네, 그나마 나을 거예요. 오케이, 좋은 의견 제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거는 깨끗한데 아까는 첫 번째 사건이 좀 많이 쓰인 거 같아요. 이게 뭔가 전문가 같다.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아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집안일이? 아니요. 그냥 가끔 쌤들 감시하는 정도. 아, 그래요? 오. 자, 그러면 해저지형. 여러 가지 해저지형을 얘기한 건데 기본적인 감. 육지에서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에베레스트다, 그지? 높이가 8,848m다, 그지? 꽤 높네? 그렇지, 10km도 안 되지. 자, 그럼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은? 15.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스 심연이라다가 11,303m 정도 된다. 지금 얘기하자면은 바닷속으로 깊은 데가 훨씬 더 깊다고. 에베레스트 한 11개쯤 들어간다. 자, 그래서 해저 지형이 사실 지표보다 훨씬 더 굴곡이 심하다. 그리고 재미있는 규칙도 있다. 잠깐만, 이거 하는 김에 좀 길게 하자. 그리고 책에 나오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실질적인 얘기도 잠깐 할까? 지도 하나 살려도 은행이한테 다시 그리자. 야, 또 기다려야 될 거야. 빨간색 거를 제일 안 지워져요. 그런 거 같더라고. 책방이 점점 빨개지는 것 같은 느낌. 이걸로 다시 해보자. 아니, 처음부터 이걸로 지워볼까? 미안하다. 그치마. 너 지금 필사적이라고. 쌤 그냥 지울 때마다 보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가? 아, 네. 보색이 나. 지워. 이게 입장들. 저 근데 새벽쯤 있는데 칠판에 손자국이 났네요. 약간 미약하게 줄무늬가 돼. 이야, 진짜 죽인다. 이거 적당히 포기하자. 저는 손자국이 아니라 발바닥 자국이야. 자, 그래서 해저 지형을 쭉 마음 놓고 그려볼까? 잠깐만, 어디 컨셉을 잡을까? 됐다. 잘 됐네. 아이씨, 칼이 필요해. 됐다. 풀버전이야. 뭐예요? 어? 해저 지형. 책의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실제적인 모티브를 했는데 여기는 원숭이 섬이라고 알려진 자뽕. 여기는 양키드의 나라. 여기 태평양이다. 그 다음 저기에 이상한 섬이 있는데 너는 태평... 안돼! 물속에 있어! 물속에 나와 있는 거. 저기 다시 그려야 되겠다. 대충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하와이. 투발도 아니에요. 어? 물에 상상하는 투발도 아니에요. 투발은 평균 해발 고도가 투발도 아닌가?
평균 해발고도가 1.5m인가 그럴걸? 이건 깊이가 대략 3,000km거든? 3,000m거든? 이 정도면 꽤 높은 거야. 그다음 여기는 그림 다시 다시 그리니까 되게 이상하네. 됐어, 이 정도. 책에 있는 거 없는 거? 이것도 있었네. 평형화산도. 엄마야, 열곡을 안 그렸다. 괜찮아, 그 반대쪽에 있으니까. 제발 다 지울 걸 그랬다. 이쪽은 대사야. 실망했다. 그래, 가상의 지역을 그릴 이유가 있었어. 여긴 유럽.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린 이유가 어딘가에 무엇이 있고 어딘가에 무언가가 없어서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형을 잠깐 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수심 200m 정도까지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전부 다 경사가 완만하다. 내가 수상한 소리 했는데 전 세계 공통으로 수심 200m 정도까지는 수심이 완만해. 왜 그럴까? 해수면 상태가 올라가는 높이. 오히려 해수면 하강에서 그때까지는 그만큼 깎아먹었다는 얘기야. 그게 해수면이 과거에는 한 200m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던 얘기겠죠. 심지어 평균해상의 높이도 대략 200m 정도, 깊이도 200m 정도가 돼. 뭔가 수상한 게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쪽까지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대륙. 보통 대륙부는 수심이 만만하고 수심이 깊지도 않아. 그래서 저기 햇빛이 다.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기에 딱 좋겠죠. 그래서 대륙부는 사실은 자원도 많고 해저 자원,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것도 그냥 쎄파란 깊은 바다에는 석유가 안 생긴다. 왜냐고? 옛날에는 거기 생물이 안 살았거든. 그래서 생물이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살 수 있는 대륙부 쪽에서만 석유가 생기는데 이거 지학 수업 듣다 보면 어디를 파야지 석유가 나올지 감이 잡힐 거다. 석유가 생길 때쯤에 생물이 미친 듯이 많이 자라는 바다가 따로 있거든. 어쨌든 여기 대륙부. 그다음 대륙부를 지나면 갑자기 경사가 좀 깊어진다. 예를 들어 대륙부의 경사가 1도, 2도 정도라면 얘는 무려 그 3, 4배가 되는 3도, 5도 정도거든.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치? 그중 경사의 차이가 커. 여기는 뭐라고 한다? 대륙 사면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경사면이라는 뜻이다. 근데 대륙 사면은 잘 보면은 여기는 대륙분이 없네. 너무 그림 대충이라고. 잠깐 대륙분 좀 살려야 되죠. 잘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곳은 구체적으로 해구가 없는 곳은 대륙사면이 바로 바다와 연결이 되니까 사실은 바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에 뭔가 재밌는 구조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불룩한 데가 생겨. 이게 책에 그림이 있으려나? 대륙대라고? 있네. 잘 만들어. 자, 요거 이게 대륙대다. 이거 왜 생겼는지 알겠지? 지진이 꽉 일어나면 여기에서 퇴적물들이 굴러떨어져서 쌓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굴러떨어져서 쌓였으니까 이 대륙대를 이루던 암석은 굳어지면 전형적인 여감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지질 구조를 다룰 때 저 대륙대에서 생긴 놈들은 점이 책맥이라고 하는 걸 이룬다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때 대비해서 알아둬라. 단 잘 보면 대륙대는 우리나라 근처에 우리나라 실패는 아닌다. 하여튼 우리나라 근처의 태평양에서는 안 생긴다. 요쪽 즉 미국 쪽의 태평양이나 미국 쪽의 대서양이나 유럽 쪽의 대서양 여기에서 대륙대가 생겨.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문제에서 별로 안 나오는데 지질구조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름은 알아둬야 된다. 시험치를. 자, 그럼 이제 계속 대륙섬이 끝나고서 갑자기 깊은 골짜기가 생겼는데 이걸 바다에 뚫린 입이라고 해서 해구라고 하겠죠.
지구편에서 가장 깊은 곳이다. 그 다음 이건 해양적 평원, 대양적 평원, 심해적 평원. 오씨. 심해적 평원은 평균 깊이가 약 3,000m 정도 된다. 해군은 11km. 여기서 한 개 반이구나.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뭔가 이상한 게 생긴다. 얘 진짜 이름이 하와이. 같은 경우에 여기 화산도 폭발하고 재밌는데 그 근처에 사실 이런 게 꽤 많다. 위쪽이 평평한 정상을 가진 여행을 피하죠. 괜히 헷갈리네. 말 그대로 평평한 정상을 가진 바다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평정해상 또는 기요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잔뜩 있다는 얘기지. 이건 나중에 중요하게 다시 다룰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이게 위쪽이 평평한 이유도 뻔하지. 바닷물이 깎아서 그렇다. 같은 원리니까 대략 깊이는 비슷해. 단 이렇게 평정해상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실식이 안 된 부분이 하와이 제도의 하와이 섬이라든가 오하구 섬이라든가 몇 개 섬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 궤도도 깎인다. 그리고 평정해상은 가면 갈수록 사실 이쪽 경사가 약간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평정해상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긴 해.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러면 빠진 게 있나? 이거 있구나. 이쪽이나 이쪽이나 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이쪽이나 이쪽이나 대칭적인 구조다.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 대륙도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닷속에 조금 높은, 사실은 이거 몇백 미터, 몇 미터도 안 돼. 그래서 사실은 거의 바닥에 붙어있겠지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거든. 어쨌든 이걸 바다에 있는 산맥이라고 해서 해령이라고 하지. 이 령이 산맥이라는 뜻이다. 령이 붙어있는 산맥 본 적 있냐? 들은 적 있냐? 대관령? 마침령? 그 북한이구나. 북한이 있어. 그래서 해령이 무슨 뜻인지 헷갈렸다 하면은 대관령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산맥이다 말 그대로. 그 다음 나중에서 지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전체적인 지구의 판의 움직임의 방향이다. 여기에서 멘틀대류가 기어 올라와서 얘가 이쪽으로 쭉 가게 해서 이쪽에서 내려가는 거다. 지구 전체로. 즉 대서양 한가운데서 지구는 갈라지고 있고 그 갈라져서 새로 생긴 지각이 어디서 없어지냐면 여기에서 없어지는 거다. 그 지각은 어디로 가요? 응? 없어진 지각은 어디로 가요? 매우 좋은 질문을 모른다. 그럼 먼저 볼까? 풀릉 구조설이 어디 있을 거다. 다음 단어인가? 저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디 가나? 나와요. 하늘입니다. 대략 36페이지쯤 있을 것 같아. 아니 37페이지에는. 자 37페이지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자 잘 볼까? 일본 해구가 여기다. 그 다음 여기에 대서양에서 해령에서 풀림이라는 게 올라오는 데가 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만들어진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동해서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서 새로 생겨서 지각이 쭉 이동해서 여기에서 없어지는 밑으로 가고 밑으로 가서 다시 풀림 타고 올라오겠지. 이게 전체적인 지구의 껍데기가 움직이는 구조다. 생각보다는 꽤 큰 규모다, 그죠? 지구 표면 전체 판의 대략적인 움직임 방향은 그러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일본 해구나 마리아나 해구 쪽에서 끝난다. 난 그건 감은 잡아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중에 할 때 저는 다시 하도록 하자. 자, 어쨌든 해저 지역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역사적인 사실들이고, 역사적인 사실은 탐사한 결과 이름 붙여놓은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를 거니까 이름을 알아두라 정도의 선언밖에 안 된다. 모르면 다시 찾아보면 돼.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 게다가 사람마다 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아까 심해적 표현 쓰다가 헷갈렸잖아.
대양자 평원이라고도 한다. 해저 평원이라고도 하고. 근데 하필 이건 심해저 평원이네. 그래서 대충 알아보면 돼. 그다음 이게 대서양에 V자 모양의 열곡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판 구조를 낼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왜 V자가 생기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그다음 해양적 확장설. 드디어 나오네. 해양적 확장설. 자, 해양적 확장설이 나오기. 아, 수법차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고양이인 줄 알았네. 자,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이 나오기 전 왜 2번이지? 아, 단어이 바뀌었구나. 자, 그 전에 있었던 거 대륙이동설. 증거만 잔뜩 제시해서 왜 움직이는지 원동력이 설명이 안 됐었다, 그지? 멘틀 대륙설 원동력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탐사가 없으니까 제대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정확한 이론도 사실은 없었다. 이러면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 쪽에 가까운 쪽이야. 그런데 지금 다루고 있는 건 해양적 확장설은 사실상 그렇게 찾고 있던 증거에 집합에 나온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기여를 했고 결국 해양적 확장설로부터 거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최종판 즉 판 구조론이 완성되는 거다. 즉 사실상 여기부터는 거의 판 구조론이라고 봐도 된다. 물론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누가 했다고 되죠? 야, 둘 중에 한 사람 빼자. 앞에 나온 사람은 불러봐. 예스. 뒤에 나온 사람은 몰라도 된다. 왜냐고? 헤스 나오는데 디치는 문제에 따라 빼거든. 그게 중요한 사람 아니야. 먼저 최시한 놈이 짝대기지 뭐. 자, 그래서 내용은 그냥 찾아볼까? 해양적 확장설 1960년대 전쟁 끝나고 좀 지나서 해양적 확장설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량의 증거를 때려 붓는다. 그리고 그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했고, 즉 이건 만약에 해양자가 확장이 안 된다면, 즉 뭔가 대륙 비슷한 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택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해양자 확장설이라고 하는 기본 내용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는 얘기지? 해령에서 시작해서 해구에서 끝난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령이 생겨서 지각이 전체 움직여가면서 해구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 위에 시간이 대륙도 움직이겠지? 맞나?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전체가 다 움직이니까 당연히 대륙도 움직인다. 그리고 이 구조를 대충 보면 뻔하게 알겠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은 만난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깝다는 거는 몇 배인 거 아니에요? 그전 눈 깜짝하세요. 지구가 그래서 근시일이라고 하는 건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우 근접한 미래라면 1만 년 정도 이내. 가까운 미래는 대단한 년 정도. 지금 조만간 만난다. 약 3억 년 후에. 지질학적으로 금방이야. 그럼 얼마 안 돼.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금방 생길 거다라는 말 믿으면 안 돼. 예를 들어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유튜브에서 오리온자리 알파벳은 베텔게우스가 곧 터질 거다 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야. 곧 터질 것 같아. 그 뒤에 그 사람이 더 붙인 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 젊거든? 빨리 죽을 예정인가? 즉 사실은 곧 터질 거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나도 그 터지는 거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야? 오리온자리 알파벳 베텔게우스라고 지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심지어는 좋은 방향으로 표면까지 보이는 유일한 별이다. 크기도 크고 거리도 가까워서 곳이라는 거. 내일 터질 수도 있고 한 만 년 뒤에 터질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보시죠. 저도 못 보겠네. 아니 볼 수도 있지. 내일 터질 수도 있다니까. 지금 몇 월이지? 7월? 아씨.
지금 터지면 못 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우리 혼자 여기 태양이 겹쳐 있어서 그래. 안 좋아, 좋지 않아. 세 달만 뒤에 터졌으면 좋겠다. 새벽에 볼 수 있는. 자, 어쨌든 그런 거 치고. 해양적 확장성. 그래서 핵심 내용이 해령에서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면 결국 어디서 끝나냐 하면은 해구에서 섭입이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해령에서 멘틀리가 상승하면서 지각이 새로 형성되겠죠. 그리고 해구에서 섭입에 기어 들어갔다라고 한 건 그 지각이 소멸한다는 얘기다. 미안, 뇌쿡인이라서. 즉 해령에서 생기게 쭉 이동해서 여기서 슉 없어진다? 라는 얘기인데 없어진 기업이 멘트로 누가 다시 들어가는 거지. 자, 어쨌든 내용을 볼까요? 해안적 확장세는 멘트 대륙 상승 후에 해령이 분포하고 해령의 열고 다른 고온의 용암을 분출해서 현물질 해양 지각이면 현물질 얘기한다. 근데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을 거야. 이것도 감잡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멘틀 아니 마그마의 종류를 얘기할 때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런 거를 배울 건데 혹시 중학교 과정에 유문암 배운 적 있나? 배웠나? 암석 배웠나? 그래, 암석할 때 화산암 중에 흰색이 유문암이다, 그치? 현무암은 마찬가지 화산암 중에 어두운 색이다, 그치? 혹시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냐? 밝은 색은 왜 밝은 색이고 어두운 색은 왜 어두운 색일까? 비판서 암석 암석 색깔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두운 암석은 왜 어둡고 밝은 암석은 왜 밝을까? 아마 중학교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어두운 색 광물이 많이 포함됐다고. 그럼 어둡다고. 그 어두운 색 광물은 왜 어두운 색일까? 아니야, 생성 속도는 알갱이 크기만 결정한다. 색깔은 성분이 결정한다. 답부터 얘기하면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나중에 또 할 거야. 철과 마그네슘이 포함되면 어두운 색이다. 그럼 철과 마그네슘이 포함됐다는 거는 철하고 마그네슘이 녹았다는 뜻이네. 네. 그래서 온도가 높다. 즉 여기에서 상승한 마그마는 온도가 1000도 정도 된다. 여기 원투리스에 터지는 화산은 마그마가 생길 때 500도 정도의 마그마가 올라오고 거의 500도, 1000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럼 암석을 온도를 높여서 한 1000도까지 가열하면 잘 흐르게, 잘 안 흐르게? 잘 흐르겠지? 온도가 낮은 암석에 비해서. 그래서 해에서 푹 올라와가지고 암석 만들어진 것처럼 폭발을 잘 안 한다. 왜냐면 걸쭉하거든. 폭발하기보다 그냥 흐르거든. 예를 들어 하와이 같은 섬, 하와이에 열점이 있는데 하와이에서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용암은 폭발 안 해. 그러니까 꽝 하고 구름이 성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화산이 폭발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려고. 안 죽거든. 그런데 안산암질, 유문암질,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골때리가 안산암질인데 온도가 낮은 암석은 금속, 즉 철하고 마그네슘을 포함 못해요. 그러니까 생판 그냥 암석이겠지. SiO2로 되어 있는 암석이다. 그럼 걔들은 온도도 낮은 데다가 온도가 낮으니까 잘 안 흘러가지고 웬만하면 끈적끈적한 상태야. 그럼 그렇게 끈적끈적한 건 물처럼 흐를 수가 없겠지. 게다가 폭발이 쉽지 않다. 꽉 막고 있으니까. 근데 막는다고 화산이 폭발하나? 더 센 힘으로 밀어 올리겠지. 그래서 뭐 언젠가는 그게 밀려 올라가지 않겠나? 그만큼은 안 돼요. 네, 그래서 딱 상상 그대로다. 한번 터지면 대박으로 터진다. 정도를 높은 애들이. 그래서 일본 근처의 화산은 폭발한다라고 한다면 근처에도 하면 안 된다. 마이 커피, 마이 시간표.
위생사고를 하면 뭐라고? 위생사고를 하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안 먹으면 되지. 버리면 되잖아. 그럼 다 이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완벽해. 일본도 곧 터지네요. 일본 화산도 곧 터지겠네요. 일본에 쓰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 많아.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이과도 말거나 우리나라. 오이씨. 뭔가 좀 우리가 이상한데. 근데 뭐 관심 있는 건 우리니까 그치? 울산이 여기쯤 된다 그치? 네. 여기 부산이고 푸산 예전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렇게 쓰나? 네. 알게 뭐야.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일본 사실 바나나처럼 되겠다. 여기에 홋카이도라는 데가 있고 여기에 구마모토가 있는 뭐였더라? 그 다음 여기 대마도 있고 그지? 네. 여기 시코쿠 있고 규슈 규슈 지방을 얘기한 건데 자 백두산 여기 있다. 네. 여기에서 울산까지 거리가 대략 500km 아니 500km가 아니라 한 1000km쯤 떨어져 있어. 백두산은 사실 역사 이래 가장 큰 분화, 그러니까 화산 폭발기 지수 7이라고 기원 후에 폭발한 화산 중에 최대다. 사실은 크기란데 말이지. 저거 잽단데 큰 화산이 하나 있지. 아소라. 저 큐슈의 가운데 있거든. 집에 가서 지도 한번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훨씬 얘가 가깝다. 그 다음 이거는 기원 전에 한참 전에 폭발한 거지만 이건 그냥 화산이 아니야. 슈퍼 볼케이노거든. 초화산. 아마 옐로스톤이 초화산 그거 터질 미국 멸망한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규모 자체는 아소산이 똑같다. 지금 폭발하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백두산이 겨울에 폭발하는 건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여름에 폭발해주면 더 좋고 멋이나 마음이 동갈도 괜찮아. 북한이 망하거든. 겨울도 괜찮아. 어차피 장난. 죽진 않거든. 비행기가 못 뜨고 아니 죽을 수도 있겠네. 물류가 유통 안 돼서. 근데 얘가 터지면 답이 없다. 실제로 울산에 지진이 있었던 적 있지? 네. 그게 사실 구마모토 대지진의 여진이거든. 즉 지진이 일어나면 심지어 여기에서 지진이 울산부터 내린다. 이렇게 가까운데 나도 어딜 걱정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약 4분의 1이 서울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위험한 걸로 따지기 쉬운데 사실은 서울하고 울산하고 꽤 거리가 멀다. 걔들은 백두산을 두려워해도 우리는 아수산을 두려워해. 근데 얘기했듯이. 그거는 응? 구름만 있다주는 거 아니에요? 화산 터져. 구름 터져서 오는 건 아무 상관없어. 화산재가 문제지. 화산재가 가루 같아 보여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화산 폭발 때 급격하게 식었으니까 유리질이거든. 입자가 굉장히 가늘어. 그리고 실제로 모아가지고 열을 가하면 살살 붙이면 유리처럼 투명해진다. 즉 화산재라고 하는 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놈의 유리를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기보다 훨씬 날카롭다. 즉 가루처럼 보여도 피부에 닿은 피를 뚫고 들어가다. 이렇게 막 갈비면 피부에 박혀. 근데 그게 폐로 들어갔다? 폐 안에 폐포는 딱 한 겹의 세포막이지? 잘 뚫는다. 그래서 화산재 마시면 그 화산재에서 생기는 병도 있지? 폐에 달이란 초, 미세, 암석. 그때 그게 볼케이노 화산 때문에 생긴 초미세 암석 때문에 폐에 생기는 볼케이노 콘유시스 합병증. 지폐증이라고 제일 긴 단어에도 핵심된 단어에 있다 그지? 암석 조각이 졸라 작은 거 화산 때문에 생긴 거. 화산 폭발했을 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화산 재발. 우리나라 정도까지라면 물론 화산 바로 밑에 있으면 다른 게 더 위험한 게 있긴 하다.
대처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다. 자, 어쨌든 그 나중에 화산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자, 해양적 확산사 다시 해경에서 나와서 해구에서 끝난다. 다질 거 그랬다. 그리고 그다음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얘들은 정말 중요한 게 증거들이다, 그지? 앞에 백연호도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다른 우연이 그렇게 맞을 가능성도 있었다면 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다. 그것도 그 대량으로 엄청난 데이터로 그것도 대량의 많은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젠 해양적으로 확장한다, 즉 지각이 움직인다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거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지각, 연류량.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땅속 깊은 데는 뜨겁지? 거기에서 열이 뚫고 나올 거란 얘기다. 그런데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은 얇으면 잘 뚫고 나올까? 두꺼우면 잘 뚫고 나올까? 얇으면 그렇지? 자, 그래서 그 두께라는 건 대략적으로 보면 여긴 두꺼운데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지각의 두께가 얇아진다. 이거 왜 두꺼워졌냐?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당연하게도 해령 근처에서는 내부의 열이 비교적 쉽게 뚫고 나오겠죠. 이건 유식한 말로 연료량이 크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해구 근처는 더럽게 두꺼우니까 사실 이게 두꺼워서 이거 잡아당기는 거다. 두꺼우니까 여기는 열이 쉽게 못 나오겠죠. 즉 해구 근처 연료량이 작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예측이고 사실은 정반대. 연료량 측정해 보니까 보다시피 이상한 지도에 뭔가가 나와 있다고 그죠? 자, 그래서 13페이지에 그림 잠깐 볼까? 땅은 됐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실 전부 다 해령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해령에서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연료량이 적어지다는 얘기지. 자, 그 얘기는 연료량이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해령 근처는 지각이 얇고 해구 근처는 지각이 두꺼워진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에서 항상 지각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죠? 근데 아무래도 시간 지나면 식겠지? 표면부터. 그럼 처음에 쫑박게 식지 않지만 점점 식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찌우면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지는 거야. 저렇게 두꺼워졌고 온도도 낮아졌으니까 연료량이 적을 수밖에 없지. 자, 즉 실제로 측정한 자료를 해석해 보니까 이게 제일 타당하더라 라는 얘기지. 아이씨, 일본이 안 보인다. 일본 문체에서는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저 퇴적물의 두께와 지각의 연령 이라고 하는 거 다시 그리자. 저 큰 그림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 잠깐만 좀 지우고 시작하자. 이거 꺼져봐. 자, 해저 퇴적물이란 게 뭐냐 하면은 그냥 토지로 CaCO3가 쉽게 얘기해서 석회화입니다. 위에 그림 안 쓰려고 했는데 자, 요거 잠깐 요거로 보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지? 얘가 물속에 있는 바닷물하고 만나면은 H2O 플러스 CO2 해가지고 H2, 2, CO3라고 하는 탄산이 된다. 근데 이 탄산이 엄마야, 엄마치 물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하고 만나면은 CaCO3의 암간, 즉 석회암이 생기고 수소문이 방출이 된다. 즉 물속에는 칼슘 이온하고 만나가지고 결국 얘가 바다로 가한자로를 생긴다고. 석회암이 쌓인다고. 그런데 이 해저태적물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의 칼슘 농도가 바뀔 리가 없이 대기 중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뀔 리가 없이 라고 하잖아. 진짜 지금 알고 있다. 내가 배울 때, 내가 니만 할 때는 대기 중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0.08
0.0038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작년에 0.00425를 돌파했다. 한 세대만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 정도 엄청난 차이니까.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아. 근데 그 무시하고 지식시대 전체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의 양이 거의 일정하거나 즉 갑자기 입체적 작용이 많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즉 핵심되는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육지에서 분간된 게 아니라 바다에서 이런 침전 작용으로 이건 침전이나 퇴제가 아니라 침전 아이씨 여기 다시 쓰자. 그 침전되는 속도는 똑같다는 얘기라고. 즉 매년 침전되는 두께는 일정하다. 이게 갑자기 늘어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실제로 해양저를 시추를 하면은 그 두께가 얼마나 쉽게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그리자. 먼저 알아보겠죠? 여기가 해령이고 여기가 해구고 여기가 해랑이다. 그죠? 자, 그런데 퇴적물의 두께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긴 얇은데 여기는 가면 갈수록 두껍게 쌓이는 너무 두껍다. 그냥 그러려니 하자. 자, 요거 보고 뻔하게 알 수 있는 거. 그건 해석 다르게 할 게 없다. 그치? 매년 쌓이는 두께가 똑같은데 여기는 두께가 퇴적물의 두께가 얇다. 라는 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도 두꺼운 이유가 하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건 오래됐다는 얘기다. 여러 가지 최근 반대말인 거지. 귀찮아 모르겠다. 오래된 이라고. 즉 그 얘기는 해외 가서는 최근에 생겨가지고 최근에 쌓이기 시작했고 이게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닷속으로 움직인 결과 해구 근처 즉 서해랑의 직전에는 두꺼워졌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 다음 이건 여기서 끝이고 이거랑 똑같은 세트 메뉴로 거의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 해양 지각의 나이. 자, 침전물은 지각 위에 쌓인 거고 해저 지각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실제로 시추봉 뚫어가지고 해양 지각의 나이는 방사능 동위원소 연대법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 해양 지각의 나이라고 하는 거 난 모르겠으니까 책에서 한번 읽어볼래? 최대값부터 찾아봐. 어디 나오잖아. 해양 지각은 최대 나이가 고작 1.8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안 나와? 오나? 없네? 어디지? 자꾸 볼 거다. 오른쪽 표 잠깐만. 글씨가 넘겨보자. 어? 이게 뒷페이지에 있지? 해양지가 열연부품 뒷페이지에 있다. 1억 8천만 년 전에 생각이 1억 제일 오래되게 1억 8천만 년에 불과하던 얘기가 뒷페이지에 있다. 그죠? 아 가운데 다른 얘기 할 얘기가 없겠구나. 바로 얘기되지 않았네. 그럼 제목 왜 이따위로 써? 아 여기서 대충 얘기하고 뒤에서 다시 얘기하려고. 자 해양 지각 실제로 땅을 뚫어가지고 지각의 나이를 검사해봤더니 혹시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 46억 살 정도 된다. 그 중에서 캐나다 북부에서 암석의 나이 조사하면 대략 40억 년 전까지는 조사가 가능해. 즉 지각에서는 1.8억 년 정도의 암석은 흔하다는 얘기다. 근데 바다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게 1.8억 년. 그럼 그전 바다가 없었다는 뜻인가? 아니죠. 여기 생긴 게 슉 가가지고 여기에 없어질 때까지가 1.8억 년 정도. 그럼 그 시간이 더 지나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얘기다. 자, 해구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얘기다. 그죠? 즉 소멸했다는 얘기다. 1.8원이지만
재팬이랑 아메리카랑 붙는 거예요. 지금 태평양이 좀 길어가지고 일반적인 것보다 태평양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마도 한 그 정도 지나면은 재팬이랑 아메리카는 둘이 치닫겠지. 낼 리가 없지. 왜냐면 그 사이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끼어들거든. 그래서 일본, 호주, 북아메리카 순으로 붙어. 그리고 놀랍게도 대륙 한가는 항상 사막이 생기지. 그 사막이 거의 중앙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게 새로 생긴 사막에 중간에 그 나라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지만 한 3, 5년까지 살아있을 생각하지 마라.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재밌어 한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겠지. 우스갯소리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구만, 그치? 자, 어쨌든 이 해양지가의 나이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 이 해양지의 여기는 어리다. 근데 키워 들어가기 직전을 보니까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1.8원. 네? 뭐라는 거지? 뭐래든? 자, 그럼 결국 해저 태조물에 특기한 해양지가의 나이가 얘기하면 둘 다 공통점이 이거지. 팩트는 해양 근처는 나이가 얼마 안 되고 해역 근처는 오래됐다. 그럼 그 팩트를 해석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해역에 생겨서 해구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래서 증거 세트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해양지 확자세의 증거는 그래서 지금 연령의 해양 지역의 두께 측정 이걸 해석한 유일한 방법은 해양에 생겨서 해구에서 끝난다. 없어진다 라는 얘기. 그 다음 해양지의 고지자기가 연령분포라고 하는데 고지자기, 연령분포 각각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문제 풀 때는 이름만 알아도 상관은 없다. 자, 그래서 대충 책을 보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해양탐구의 지수대가 어쩌고 연대학 혹시 안 나오냐? 1950년이라고? 밑에 나온 런더그램이 이번에. 자, 그래서 고지자기가 뭔지부터 보자. 고지자기의 고는 무슨 뜻일까? 아니죠? 옛날이라는 뜻이다, 그죠? 지는 땅덩어리고, 즉 땅에 붙어있는 암석에 옛날에 무언가의 흔적이 남았는데 뭐의 흔적이 남았냐면 자기장의 흔적이 남았다. 참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은 잠깐 앞에 볼래?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다. 그럼 여기에 나침반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냐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기장 방향으로 여기가 N극이 향하고 여기는 S극이 향하는 거지. 그러면 자 아까 전 어두운색 광물이라고 하는 건 철을 포함했다고 했지. 그 철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침반이라고 보면 된다. 즉 마그마가 생긴 다음에 여기 큐리온도 나오냐? 네. 큐리가 아니라 큐리라고 되네. 예전에 큐리라고 했듯이 사람일 때 미치겠네. 대략 800도에서 1000도 사이가 되면 암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광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800도에서 1000도 정도가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손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온도가 높았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어떤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암석 내부에 포함된 광물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장 방향으로 나열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암석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 자기장의 방향대로 광물들이 전부 다 나열하는 색깔 다르게 나열된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때 암석이 굳어져서 딱딱해진 다음에 이 방향이 바뀔 수가 없다, 그죠? 이건 옛날 자기장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요 세 방향의 자기장이라 치죠. 그러면 그 당시의 자기장하고 지금 현재 자기장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광물에 남아있는 옛날 처음 암석 지각이 생산될 당시에 자기장이 남아있는 걸 지작이라고 해요. 고지작이. 자, 그리고 이게 찾아지게 된 이유는 잠수함 때문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고지작이부터 다시 암석이 기록되는 과거 지구의 흔적을 고지작이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큐의 온도 이상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큐의 온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자기장 방향대로 암석이 나열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굳어진 다음에는 안 바뀐다.
자, 그다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옛날에 지자기 이런 게 변했다. 그러니까 암생이 만드실 때 특정 어떨 때는 북극이 북쪽에 있고 어떨 때는 북극이 남쪽으로 돌아가다. 거의 주기적으로 남극과 북극이 서로 바뀌는 현상. 이게 지자기 역전인데 그 지자기가 역전될 때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 거의 반대다. 정확히 반대는 아니고. 그럼 그 주기를 워낙에 그 주기 같은 걸 워낙에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 지자기의 역전이라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13페이지에는 그 시커먼 이상한 줄무늬다, 그지? 자, 거기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누구냐면 빨간색의 해령축이다. 그런 다음 예를 들어 정방향은 검은색 이러면 역방향은 흰색으로 표시된다. 그럼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는 쪽, 그러니까 이 해령축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기준으로 보면 중간을 기준으로 잘 봐봐. 양쪽이 완전 대칭 아니냐? 그 얘기는 누가 봐도 해령축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서 양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즉 고지자기 무늬라고 하는 게 꽤 중요한 이유가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 얘기는 해령이 생겨서 해령에서 멀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는 1950년대라고 돼 있다, 그지? 이거 뭐 때문에 찾은 거라고? 사실 잠수함 때문에 찾은 거라고 했다, 그지? 물론 교과서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요건 동그라미 하나만 써놓을까? 줄만 꺼놓을까?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줄무늬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해보자. 진짜 애니메이션 아니고. 아니야, 그림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짠! 넘기자. 없네! 내 것도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손 애니메이션. 좀 3D로 보이나? 오이씨, 망했다. 자, 그래서 생각하기 쉽게 여기 해령축을 기준으로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라고 하자. 그럼 자기장은 S극에서 N극을 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암석, 빨간색으로 표시한 문은 북쪽이 이쪽으로 표시가 된다, 암석에.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색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붉은색이 나타나겠다, 그렇죠? 맞나? 맞나? 그런데 이동선 N은 여기가 북쪽이 아니라 남극 자석으로, 여기가 남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리상의 남극이 자석의 북극이 됐다는 얘기가.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이제 요 방향이 되겠죠? 그럼 그때 생긴 놈들은 당연히 이렇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대칭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방향이 되겠죠? 즉 이 축을 기준으로 여기 있으면 이쪽도 있고 여기 있으면 이쪽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다시 또 이전에 원래 방향, 지금 현재 방향이 똑같다면 여기는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자기의 역전무늬라는 걸 보면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하고 이쪽이 대칭이 나거든. 이걸 위에서 본 무늬가 아까 13페이지에 있었던 저 무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찌글찌글하지만 누가 봐도 확실한 규칙이 보인다, 그죠? 이것도 우연이라고 한번 우겨봐. 라고 하면 좀 무리다,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 대칭적인 무늬가 나타났다는 건 그 중심에서 양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 고지장이 뒤에 그림 띄었네. 망했다. 젠장. 못 알아봤다. 한꺼번에 그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고지장의 역전 줄무늬의 생성 원인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밑에 그림만 보자. 약 340만 년 전에 어쨌든 지금 쭉 퍼지고 있는데 해령 근처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껍데기만 밝은색이다, 그지? 어두운 색은 정자극지, 흰색 같은 놈은 역전기. 즉 이때 약 340년 전 역전기였던 얘기다, 그지? 거기서
275완전 전으로 가니까 가운데 색깔이 다시 어두워졌네. 그 얘기는 정자극계, 즉 지금처럼 북쪽이 아이씨 15페이지에 그림 있었잖아. 응? 괜히 그렸다. 나보다 더 잘 그렸네. 당연한 얘기야. 어쨌든 275완전은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왔고 그 상태에서 해력이 쭉 확장해 가다가 약 75, 8만 년 전에 또다시 뒤집어졌다. 그래서 275만 년 전에 생긴 게 쭉 해력에서 양쪽으로 멀어져 갔지.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죠. 규칙이 없는데요. 뭐라고? 규칙이 없는데요. 뭐가 없다고? 규칙. 응? 규칙? 이거 얘기야? 네. 요거 기준 요쪽 색깔 똑같고 요게 똑같고. 이 시대. 아 그건 정확한 규칙적인 거 아니야. 지구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되는데 지구의 내부 구조 잠깐 볼까? 내 얘기 때문에 이거 고쳐라. 왜 얘기지? 왜 틀리지? 고, 지각은 무시. 자, 실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문제는 계란 돌릴 때 삶은 계란이 잘 될까? 날달걀이 잘 될까? 아니 삶은 달걀이 더 잘 돼요. 대신 멈추기가 쉽다. 대신 날달걀은 돌리기 들깁니다. 왜냐면 껍데기하고 액체하고 따로 들어가거든. 대신 움직이기 시작하면 잠깐만 몇 시까지야 이거? 30분. 아직 맞나요? 45초 남았어요. 손이가 서 있어. 아이씨 망했다 이거 어떡해. 시간이 생각 못했다. 기억나는 거 하자. 자, 지구가 자전할 때 내부는 집어떼고 따로 들어가거든. 액체로 되어 있는 외기.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규칙이 별로 없다. 지금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 모른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뭉쳐져 만드는 지구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여기가 북극이 아니라 거기서 약간 엇나있다. 이거를 지리상의 북극, 이걸 자기 북극이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히 돌아간 방향이 어떨 때 이 방이 유리하고 어떨 때 이 방이 더 많겠지. 그게 바뀐다고. 그게 거의 주기적으로 앞뒤가 바뀌는 건데 정확하게 바뀌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바뀌다가 안 바뀔 수도 있다. 그때 막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한 구절까지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하자. 15페이지까지만 해도 놀았네 오늘 완전히. 저 장난 아니에요. 네? 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어쩐다. 야, 숙제는 그래도 하자. 21페이지는 5번까지. 아니면 6번까지. 한 문제 빠지네. 그러니까 7번 빼고 해. 그 다음 끝에 개념 적용 문제는 판 아니고 7번 빼면 되겠다.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망했다. 너무 놀았다. 오.